때로는 한마디 말이 평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때로는 한순간의 오만함이 한 사람이 이룬 모든 것을 앗아간다. 강시우 소령은 군에서 20년을 복무했다. 그는 게임의 모든 규칙을 안다고 믿었다. 그의 말은 부대에서 법이었다. 누구도 그를 의심할 수 없었다. 젊은 여군이 군부대에 도착했을 때 소령은 그저 일상적인 점검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젊은 대위만 보았고 그녀를 모욕적인 외모 평가로 굴욕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몰랐다. 한지연 대위는 평범한 감찰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엘리트 707 부대 출신이었다. 지금은 국방부 직속 주임감찰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군 전체에서 존경과 두려움으로 속삭여진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깨끗한 서류만 보는 곳에서 부패를 찾아낼 수 있다. 소령은 방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말은 멈출 수 없는 눈사태를 촉발시킨다. 몇 시간 내에 완전한 감찰팀이 도착할 것이다. 최고 지휘관은 한밤중에 전화를 받는다. 숨겨져야 했던 문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누구도 찾아서는 안 되는 증거들. 그리고 무적이라고 느꼈던 강소령은 자신의 세계가 조각조각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느리지만 가차없이 찾아오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다. 오만함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다. 권력이 진실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 서울 외곽의 군사기지는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깨어났다. 철조망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병영 건물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 낡고 회색빛이었다. 기지 정문에서 보초를 서는 이병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는 밤새 근무를 마치고 교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육군 제27보병사단 예하 제3대대였다. 300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이 부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다. 매일 아침 오전 6시에 기상 나팔이 울렸고 병사들은 훈련장으로 향했다. 점호, 훈련, 식사, 휴식,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갔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강시우 소령은 이 부대의 작전참모였다. 45살의 그는 20년 넘게 군복을 입어온 직업군인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부대를 거쳐 이곳에 온 지 3년이 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본부 건물 2층에 있었고 창문으로는 훈련장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소령의 책상 위에는 20년 복무 기념 배지가 놓여 있었다. 은빛 배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그의 경력과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는 이 배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것이 그에게 특권을 준다고 믿었다. 부대 안에서 강소령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는 대대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대장 김중령은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행정 업무에 약했다. 실질적인 부대 운영은 강소령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이 권력을 즐겼다. 민준호 중위는 소대장으로 3년째 복무 중이었다. 30살의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임관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병사들을 이끌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열정은 식어갔다. 민중위는 강소령 밑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다. 보고되지 않는 사건들, 조용히 묻히는 문제들. 처음에는 그것이 군대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조직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는 불편함을 느꼈다. 박상철 상사는 부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부사관이었다. 52살의 그는 25년을 한 길만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침묵했다. 박 상사는 작은 수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수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 은폐된 문제들, 조작된 보고서들. 그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했다.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부대의 하루는 정해진 패턴대로 흘러갔다. 오전 6시 기상, 점호, 체력 단련, 아침 식사. 오전 훈련은 보통 전술 훈련이나 사격 훈련이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정비 시간이나 교육 시간. 오후 5시면 일과가 끝나고 병사들은 자유 시간을 가졌다. 강소령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전날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작은 문제도 그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은폐에 있었다. 부대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병사들은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고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했다.
침묵이 생존의 방법이었다. 민중이는 몇 번이나 양심의 갈등을 겪었다. 1년 전, 한 병사가 훈련 중 다쳤다. 명백한 안전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병사의 부주의로 작성되었다. 민중이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소령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 사건 이후 민중이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공범이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혼자였고 시스템은 너무 강했다. 박 상사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그는 더 많이 알았다. 25년 동안 본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가족이 있었다. 아내와 2 자녀. 그들을 생각하면 입을 열 수 없었다. 군대를 떠나기에는 은퇴가 너무 가까웠다. 3년만 더 참으면 되었다. 한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지연 대위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35살의 그녀는 국방부 직속 감찰실 주임 감찰관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임을 증명하는 작은 휘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707 부대에서 보낸 7년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다. 지연은 25살에 707 부대에 지원했다. 당시 여군으로서는 매우 드문 선택이었다. 부모님은 반대했다. 너무 위험하다고,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그녀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대학교 3학년 때 지연의 절친한 친구가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다. 공식 보고서는 훈련 중 사고였다. 하지만 친구의 가족은 진실이 아니라고 믿었다. 지연도 그렇게 믿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결심했다. 군대 안으로 들어가서 진실을 찾겠다고. 707 부대에서의 훈련은 지옥 같았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를 시험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기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갈 때도 그녀는 버텼다. 그녀는 가장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다. 그리고 마침내 707 부대원이 되었다. 7년 동안 그녀는 여러 임무를 수행했다. 대부분은 기밀이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32살의 그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국방부 감찰실로 전출을 신청했다. 감찰관으로서 지연은 탁월했다. 그녀는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세밀한 관찰력, 논리적 사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3년 동안 그녀가 처리한 사건은 15건이었다.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그녀의 평판은 군 전체에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다. 한지연이 온다는 소문이 들리면 부대는 긴장했다. 모두가 자신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 아침, 지연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제27보병사단 예하 제3대대에 대한 정기 점검이었다. 특별한 제보는 없었다. 단순한 일상 점검. 하지만 지연은 항상 철저했다. 일상 점검에서도 문제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노트북,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각종 서류. 그녀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발견했을 때 놓치지 않을 준비는 되어 있었다. 오전 9시, 지연은 국방부 청사를 떠났다. 운전기사가 준비한 민간 차량에 올랐다. 군용 차량을 타지 않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다. 미리 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실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다. 약 1시간 거리였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는 임무 모드였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보는 모드. 같은 시각, 제3대대에서 강시우 소령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의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오전 10시, 민간 차량 한 대가 부대 정문에 도착했다. 보초를 서던 이병은 차량을 멈춰 세웠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했다. 창문이 내려가고 한지연 대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병은 신분증을 확인했다. 국방부 감찰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연이 먼저 말했다. 보고는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이병은 망설였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차량은 천천히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은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한지연 대위는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간단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계급장과 이름표만 달려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건물 입구에서 당직 부사관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국방부 감찰실이라는 말에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즉시 내선 전화를 들었다. 작전참모실로 연결했다. 소령님, 국방부 감찰실에서 대위님이 오셨습니다. 강시우 소령은 전화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다. 감찰실, 사전 통보도 없이?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 항상 잘 넘어갔다. 데리고 오라고 해. 소령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했다. 민감한 문서들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지연은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벽에는 역대 대대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지나쳐 작전참모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2번 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간 지연을 본 강소령의 첫 인상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나이든 남자 감찰관을 예상했다. 하지만 눈앞에 선 것은 젊은 여군이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앉으시오. 강소령은 그녀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그의 태도는 거만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았다. 무례한 시선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그의 태도를 주목했다.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공문을 꺼냈다. 국방부 감찰실 주임감찰관 한지연 대위입니다. 정기점검차 방문했습니다. 강소령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았다. 주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눈에 들어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정기점검이라면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요? 긴급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됩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강소령은 약간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통제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엇을 점검하려고 하시오? 일상적인 행정 점검입니다. 인사 기록, 훈련 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없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는 자신만만했다. 필요한 서류는 준비하겠소. 그런데 대위는 젊으신데 벌써 주임감찰관이시오? 대단하시군. 그의 말투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있었다. 지연은 그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경력과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적이라. 707 부대 출신이라고 들었소. 거기서 뭘 하셨소? 강소령의 질문은 점점 더 무례해졌다. 그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기밀 사항입니다. 기밀이라. 그렇겠지. 뭐, 예쁘장하게 생겨서 특별 대우 받으신 것 아니요? 요즘 군대가 그런 쪽으로 신경 많이 쓰니까.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소령은 방금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깨닫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강소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녹음기를 보았다.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저건 농담이었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오. 농담이라고요? 국방부 직속 감찰관에게 외모 평가와 성차별적 발언을 농담이라고 하십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다. 통제된 분노. 더 위험한 종류의 분노. 강소령은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위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없겠습니까? 끝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군기 위반이자 성폭력 발언입니다. 공식 보고 대상입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국방부 감찰실 본부로 전화를 걸었다. 강소령은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최 소령님, 한지연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제27사단 제3대대로 전체 감찰팀 출동 요청합니다. 전화 너머로 최 소령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소령님,
귀하는 지금부터 공식 조사 대상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소령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연은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민준호 중위와 마주쳤다. 민중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대위님, 무슨 일입니까? 기관은 이 부대 소대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지연은 민중위를 빈 회의실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민중위는 불안해했다. 중위님, 이 부대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3년입니다. 그동안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까? 민중위는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1년 전 그 사건, 은폐된 진실. 그는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할까? 특이 사항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연은 민중위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압박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민중위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 강소령은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사단 참모장에게, 그리고 자신의 오랜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상황을 무마시켜달라고.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국방부 직속 감찰관을 건드렸다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전화는 하나둘 끊어졌다. 강소령은 혼자 남았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오후 2시 국방부 감찰팀이 도착했다. 4명의 감찰관과 2명의 법무관. 그들은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렸다. 팀장은 최진혁 소령이었다. 그는 감찰 분야에서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지연 대위, 상황 보고해 주시오. 지연은 최 소령에게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강시우 소령의 발언이 명확하게 들렸다. 최 소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위반이군. 전면 조사가 필요하겠소. 감찰팀은 즉시 움직였다. 본부 건물의 모든 사무실을 봉쇄했다.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불안해했다. 박상철 상사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일까? 그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보았다. 수년간의 기록. 이제 이것을 꺼낼 때가 온 것일까? 오후 3시 사단 사령부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다. 이한수 준장은 보고를 받고 경악했다. 국방부 감찰팀이 예하 부대에 출동했다는 것, 그것도 성폭력 발언 때문에. 즉시 해당 부대로 가겠다. 준장은 부관에게 지시했다. 차량이 준비되었다. 그는 급하게 사단 사령부를 떠났다. 오후 4시 준장이 제3대대에 도착했다. 그는 최소령과 지연 대위를 만났다. 지연은 준장에게 경례를 올렸다. 사단장님, 국방부 감찰실 한지연 대위입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오. 지연은 조리 있게 상황을 설명했다. 녹음 파일도 재생했다. 준장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강소령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군. 증거가 명확합니다, 사단장님. 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강소령을 알고 있었다. 능력 있는 참모였다. 하지만 이것은 변호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이 조사는 단순한 발언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검토 결과 이 부대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었다. 전면 조사를 진행하시오. 나는 책임지겠소. 해가 지고 있었다. 부대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병사들은 식당에서 속삭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다.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강시우 소령은 자신의 숙소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20년 경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후회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오만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말은 이미 나갔고 녹음은 이미 되었다. 그리고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감찰팀은 밤새 작업을 계속했다.
서류를 검토하고 파일을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병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간부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한지연 대위는 오전 6시에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부대 근처 숙소에서 밤을 보냈다. 충분히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그녀는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감찰팀은 오전 7시에 회의를 시작했다. 최진혁 소령이 전날 밤의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서류 검토 결과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훈련 사고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 예산 집행 내역에도 설명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바였다. 강 소령의 발언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었다. 병사들과 면담을 시작합시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부터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병사들은 두려워했다. 말하면 보복당할 것이라고 믿었다. 수년간 그렇게 배워왔다. 침묵이 안전이었다. 오전 10시, 지연은 병사 식당을 방문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병사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표정, 행동, 대화, 모든 것이 정보였다. 한 병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홀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무언가. 지연은 그에게 다가갔다. 식사 중에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병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대위 계급장을 보고 급히 일어섰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국방부 감찰실에서 온 한지연 대위입니다. 병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다. 지연도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민수 이병입니다. 입대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6개월입니다. 군 생활은 어떤가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식판만 바라보았다. 지연은 그의 침묵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렵겠네요. 오후에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강제는 아닙니다. 당신이 원한다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의미가 컸다. 오후 2시, 민수는 감찰팀이 마련한 면담실로 왔다. 지연이 그를 맞이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이 대화는 녹음되고 있지만 당신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앉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저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입대하고 3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훈련 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분대장이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막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저를 때렸습니다. 몇 번이고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요? 의무대에 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훈련 중 사고라고 적혔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것은 명백한 폭행이었다. 그리고 조작된 보고서. 그 분대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조성훈 하사입니다. 지연은 메모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6개월 동안 그는 혼자 이것을 짊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즉시 최소령에게 보고했다. 최소령은 조성훈 하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동시에 의무대 기록을 다시 확인하라고 했다. 오후 4시 의무대 기록이 도착했다. 지연은 그것을 검토했다. 김민수의 부상 기록이 있었다. 갈비뼈 골절. 하지만 원인은 훈련 중 낙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지연은 당시 진료했던 군의관을 불렀다. 이태준 대위였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면담실에 들어왔다. 이 대위, 이 기록을 작성한 게 당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환자를 진료했습니까? 네. 부상 원인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이 대위는 망설였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환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훈련 중 낙상이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네. 지연은 민수의 진술서를 꺼냈다.
하지만 환자는 폭행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의학적 소견은 어떠합니까? 낙상과 폭행에 의한 부상을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도 연루될 것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을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 대위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부상 양상은 타격에 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하사가 와서 훈련 사고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다. 같은 시각, 박상철 상사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쳤다. 수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은폐된 사건들, 조작된 보고서들, 묵인된 폭력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 그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감찰팀 사무실로 향했다. 오후 5시, 박 상사가 문을 두드렸다. 지연이 문을 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상사는 수첩을 꺼냈다. 지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펼쳤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25년간 제가 본 모든 것입니다. 보고되지 않은 것, 은폐된 것, 조작된 것 모두 기록했습니다. 지연은 페이지를 넘겼다. 날짜, 사건, 관련자,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보물이었다. 진실의 보물.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상사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두려웠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은퇴가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민수 이병을 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입대했을 때의 저를 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연은 박 상사의 손을 잡았다. 용기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사님, 이것은 많은 것을 바꿀 것입니다. 박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25년간의 무게가 벗겨진 것 같았다. 밤이 되었다. 감찰팀은 박 상사의 수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새로운 사건이 나왔다. 폭행, 금품 갈취, 예산 유용, 성추행. 목록은 끝이 없었다. 최소령은 지연을 불렀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방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권한을 넘어섭니다. 지연은 동의했다. 그녀는 즉시 서울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보고를 받은 이철수 장군은 즉각 대응을 지시했다. 감찰팀을 증원하라. 그리고 이 사건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라. 명령이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추가 감찰팀 6명이 도착할 예정이었다. 조사는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새벽 5시, 강시우 소령은 잠에서 깼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연락할 사람 목록을 훑어보았다. 육사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누군가는 도와줄 것이다. 그는 믿고 싶었다. 첫 번째 전화는 사단 참모장에게 걸었다. 박민수 대령. 그와는 10년 직이었다. 민수 형, 나야. 좀 도와줘야겠어. 시우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국방부 직속 감찰팀이 움직이고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 형이 사단장님께 한마디만 해주면 돼. 이게 오해라고. 내가 실수했을 뿐이라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시우야, 이번은 다르다. 녹음 파일이 있고 증거가 명확해.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야.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전화가 끊어졌다. 강소령은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지만 반응은 비슷했다. 모두가 거리를 두었다. 아무도 불에 타는 배에 함께 타려 하지 않았다. 오전 6시, 추가 감찰팀이 도착했다. 6명의 전문가들. 법무, 회계, 인사, 의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한지연 대위가 그들을 맞이했다.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감찰팀에게 지연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강소령의 발언, 김민수 이병의 증언, 박상철 상사의 수첩.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팀을 3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인사 기록과 사건 보고서를 분석했다. 두 번째 그룹은 재정 기록을 검토했다. 세 번째 그룹은 증인 면담을 진행했다. 오전 9시 회계 전문가인 송재현 소령이 첫 번째 발견을 보고했다. 예산 집행 내역에서 여러 건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비 구매 관련입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다. 지난 2년간 훈련 장비 구매에 4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비 목록과 대조하면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정상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조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산 횡령, 그리고 서류 조작,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구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민준호 중위입니다. 지연은 민중위를 떠올렸다. 이틀 전 복도에서 만났던 그 긴장한 표정. 그는 무언가 알고 있었다. 오전 10시 민중위가 소환되었다. 그는 면담실에 들어서며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중위님.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장비 구매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중위는 손을 떨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했습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강시우 소령님입니다. 지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중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1년 전부터였습니다. 강소령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특정 업체를 통해 장비를 구매하라고 하셨습니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비쌌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 소령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납품된 물품은 주문한 것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하셨습니까? 민중위는 고개를 숙였다. 못했습니다. 강소령님이 문제없다고 하셨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강소령님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거스르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연은 이해했다. 민중위도 피해자였다. 시스템의 피해자. 하지만 동시에 공범이기도 했다. 중위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협조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중위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업체 이름, 거래 내역, 강소령과의 대화, 심지어 자신의 컴퓨터에 백업해둔 파일까지 제공했다. 오후 2시, 감찰팀은 민중위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를 조사했다. 업체 대표는 조사에 협조적이었다. 그도 강소령에게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소령이 접근해왔습니다. 계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납품 수량을 부풀려서 청구하고 차액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했습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이 위협했습니다. 다른 부대와의 거래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작은 업체입니다. 군 납품이 주 수입원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이었다. 강소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었는지 보여주었다. 오후 4시, 지연은 박상철 상사의 수첩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다. 한 항목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2년 전, 이병 한승호, 부대 내 실종, 사흘 후 인근 야산에서 발견, 쌓인 자살, 유서 없음. 지연은 이 사건을 기억했다.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자살로 결론났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박 상사의 기록은 달랐다. 한승호 이병, 실종 전날 밤 강시우 소령과 언쟁, 목격자 다수.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음.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 횡령보다 훨씬 심각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소령은 사망사건과 연루되어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최소령을 불렀다.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최소령은 기록을 읽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2년 전 사건입니다.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 목격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박 상사님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상사가 다시 소환되었다. 그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그날 밤 저는 당직 근무였습니다. 11시쯤 소령님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승우 이병이 소령님과 언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이병이 뭔가를 폭로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령님이 위협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에는요? 한 이병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당시 조사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 상사는 눈을 감았다. 강소령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저의 경력이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지연은 박 상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목격자들을 찾아야 했다. 당시 같은 부대에 있던 병사들. 하지만 2년이 지났다. 대부분 전역했을 것이다. 감찰팀은 당시 병사 명단을 확보했다. 그리고 하나씩 연락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감찰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단순한 성희롱 발언에서 시작된 조사가 예산 횡령, 폭행 은폐, 그리고 이제는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승우 이병을 생각했다. 21살에 죽은 젊은이. 만약 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면, 만약 진실이 묻혀버렸다면, 그녀는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승우를 위해서, 그리고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사흘째 되는 날, 부대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감찰팀의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병사들이 소환되었다. 침묵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오전 8시, 한지연 대위는 새로운 증인을 만났다. 전역한 지 1년 된 정우진이었다. 그는 한승우 이병과 같은 소대였다. 감찰팀의 연락을 받고 자발적으로 찾아왔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2년 동안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승우 이병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우진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승우는 제 후임이었습니다. 착한 친구였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승우는 부대 내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산 횡령, 장비 구매 조작.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겠다고. 지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고집이 셌습니다. 정의로운 친구였습니다. 그는 강시우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소령이 승우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우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승우는 말했습니다. 강소령이 자신을 파괴하겠다고 했다고. 군대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망치겠다고 협박했다고. 그 다음날 승우는 실종되었습니까? 네, 아침 점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대 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사흘 후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우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자살이라고. 그리고 저는 곧 저녁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지연은 정우진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당신의 증언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우진의 증언은 기록되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다. 한승우 이병 사건은 단순한 자살이 아닐 수 있었다. 오전 11시, 최진혁 소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국과수에서 한승우 이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펼쳤다. 당시 부검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과 발견 시간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발견된 흔적이 자해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다.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완전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났고 증거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건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이것은 군 감찰 범위를 넘어섭니다. 군사경찰과 검찰이 개입해야 합니다. 최소령이 동의했다. 국방부에 보고하고 합동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오후 2시, 강시우 소령이 다시 소환되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지연이 면담을 주도했다. 소령님, 한승호 이병을 기억하십니까? 강소령은 변호사를 보았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대답했다. 기억합니다.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종 전날 밤 그와 만나셨습니까?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강소령은 잠시 망설였다. 개인적인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고민 상담 중에 언성을 높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복수의 증인이 당신의 사무실에서 고함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증인의 신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적절한 시기에 공개될 것입니다. 소령님, 한승호 이병이 당신을 협박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부대 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했습니까? 강소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 밤 목격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강소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었다. 제 의뢰인은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합니다. 면담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지연은 충분히 보았다. 강소령의 반응, 그의 당황함. 그는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 오후 4시, 군사경찰대에서 수사관 2명이 도착했다. 한승호 이병 사건이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찰 사안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이한수 사단장은 국방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철수 장군이었다. 사단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일들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협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 사단장은 충격을 받았다.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감찰팀이 판단할 것입니다. 지휘 책임이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이 사단장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30년 군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후 6시, 민준호 중위는 자신의 숙소에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는 감찰팀 사무실을 찾았다. 지연이 그를 맞이했다. 중위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한승호 이병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말씀하세요. 실종 다음 날, 강소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떤 파일들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컴퓨터에서 영구 삭제하라고. 어떤 파일들입니까? 예산 관련 파일들이었습니다. 구매 내역, 업체 정보. 저는 지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업을 남겨두었습니다. 민중이는 USB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연은 USB를 받았다. 이것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승호를 생각하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려다 죽었습니다. 저는 살아서 비겁하게 굴었습니다. 지연은 민중이의 용기를 인정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되었다. IT 전문가가 USB를 분석했다. 삭제된 파일들이 복구되었다. 그 안에는 강소령과 업체 간의 이메일,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한승호 이병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 초안이 있었다. 보고서 초안은 부대 내 비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날짜, 금액, 관련자, 모든 것이 명확했다. 한승호는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던 것이다. 지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21살 청년이 정의를 위해 싸우려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밤은 깊어갔지만 감찰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조사 일주일째,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다. 군부대 감찰 조사 진행 중 정도의 제목. 하지만 곧 더 큰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국방부 감찰관 성희롱 발언 피해,
부대 내 조직적 비리 드러나.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다.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여론은 들끓었다. 한지연 대위는 아침 일찍 신문들을 훑어보았다. 언론의 관심은 양날의 검이었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조사를 방해할 수도 있었다. 오전 9시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다. 이철수 장군이 직접 나섰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감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장교는 누구입니까? 현재 조사 중이므로 신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 부대 내 비리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겠습니다. 한승호 이병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장군은 잠시 망설였다. 그 사건도 재조사 중입니다. 속단할 수 없습니다. 브리핑은 30분간 계속되었다. 장군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냄새를 맡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전 11시 제3대대는 기자들에게 포위되었다. 취재진이 정문 앞에 몰려들었다. 헌병들이 그들을 막았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다. 부대 안은 혼란스러웠다. 병사들은 불안해했다. 간부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누가 언론에 정보를 흘렸을까? 강시우 소령은 자신의 숙소에 갇혀 있었다. 외출이 금지되었다. 그는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봤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것이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조용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친구들, 동료들 모두 침묵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오후 1시 지연은 새로운 증인을 만났다. 이번에는 예상 밖의 사람이었다. 김영애 중령. 그녀는 사단 인사참모였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령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저도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중령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3년 전 저는 제3대대에 근무했습니다. 행정보급관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와 실제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시우 소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당시 작전과장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중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강소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게 협박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저의 인사 기록에 나쁜 평가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여군으로서 진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겁이 났습니다.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제 경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신청했습니다. 지연은 이해했다. 또 다른 피해자, 시스템의 피해자. 지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언입니다. 김중령은 눈물을 닦았다. 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그때 용기를 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시스템이 잘못되었습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연도 알았다. 시스템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오후 3시 IT팀이 추가 발견을 보고했다. 강소령의 이메일 계정을 복구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해독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다른 장교들과의 이메일입니다. 예산 조작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화면에 이메일이 표시되었다. 발신자는 강시우, 수신자는 박민수 대령. 사단 참모장이었다. 민수 형, 이번 분기 예산 처리건 부탁합니다. 예전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답장이 있었다. 알겠네. 하지만 조심하게. 요즘 감찰이 까다로워. 더 많은 이메일이 나왔다. 수년간의 대화. 조직적인 비리의 증거. 지연은 최소령을 불렀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전체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단 참모장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까?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령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국방부 장관, 차관, 주요 장성들이 모였다. 지연은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비리 규모는 약 3억 원입니다. 관련자는 최소 15명으로 추정됩니다. 계급은 하사부터 대령까지 다양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승호 입영 사건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수사 결과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다. 이것은 군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원은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한 대위. 네, 장관님. 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연은 경례를 올렸다. 회의가 끝나고 지연은 복도를 걸었다. 피곤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받았다. 한지연 대위입니다. 대위님, 저는 한승호의 어머니입니다. 지연은 걸음을 멈췄다. 어머님,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승호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고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승호가 자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승호를 위해서. 전화가 끊어졌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한승호를 위해서, 김민수를 위해서,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싸움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지연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조사 열흘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감찰팀은 오래된 문서 보관소를 뒤지고 있었다. 3년 전 자료들이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오전 10시, 송재현 소령이 낡은 파일 상자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겉면에는 사단장 귀하 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한지연 대위가 다가왔다. 송 소령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날짜는 3년 전이었다. 지연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첫 줄부터 그녀의 눈이 커졌다. 사단장님께. 저는 익명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강시우 소령의 비리에 대한 상세한 고발이었다. 예산 횡령, 서류 조작, 병사 폭행.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이 편지가 왜 여기 있습니까? 지연은 보관소 담당자를 불렀다. 이 파일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단 참모부에서 보낸 것입니다. 처리 완료된 문서들입니다. 처리 완료? 이것은 고발 편지입니다. 조사되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당황했다. 저는 그냥 분류만 했습니다.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다시 살펴봤다. 봉투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접수 완료. 2021년 8월 15일. 그리고 또 다른 도장. 처리 완료. 2021년 8월 20일. 닷새 만에 처리 완료라고? 지연은 즉시 당시 사단장을 확인했다. 이한수 준장이었다. 그는 현재도 사단장이었다. 그리고 당시 참모장은 박민수 대령이었다. 최 소령님, 이것 보십시오. 최진혁 소령이 편지를 읽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고발 편지가 접수되었지만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묻었습니다. 지연은 문서 접수 기록을 추적했다. 편지는 사단장실로 직접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틀 후 참모장에게 넘겨졌다. 참모장은 처리 완료로 표시하고 보관소로 보냈다.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확인해야 합니다. 필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편지의 필체를 확대해서 살펴봤다. 단정하고 또박또박한 글씨. 군인의 글씨였다. 오후 2시, 필적 전문가가 도착했다. 그는 편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다른 문서들과 비교했다. 이 필체는 매우 특징적입니다. 젊은 사람의 글씨로 보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전문가는 한승호 이병이 작성한 문서들을 가져왔다. 입대 지원서, 훈련소 리포트. 그는 두 필체를 비교했다. 일치합니다. 동일인이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다. 한승호 이병이 이 편지를 썼다. 3년 전에. 그리고 편지는 묻혔다. 닷새 후 그는 실종되었다.
지연은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솟았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범죄였다. 이한수 사단장과 박민수 대령을 즉시 소환해야 합니다. 최소령이 동의했다. 국방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성급 사안입니다. 오후 4시 긴급 보고가 올라갔다. 이철수 장군은 보고를 받고 경악했다. 사단장이 고발을 은폐했다고. 증거가 명확합니다. 편지가 접수되었고 처리 완료로 표시되었지만 조사는 없었습니다. 즉시 사단장을 국방부로 소환하라. 그리고 참모장도. 명령이 떨어졌다. 이한수 사단장은 오후 5시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는 청천벽력 같았다. 무슨 일입니까? 국방부 장관실로 오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단장은 급히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불안해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오후 7시 사단장은 장관실에 도착했다. 장관, 차관, 그리고 주요 장성들이 모여 있었다.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앉으시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3년 전 고발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고발 편지요? 제3대대 강시우 소령에 관한 익명 고발 편지입니다. 당신 앞으로 온 편지. 이 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시오. 편지 사본이 그에게 건네졌다. 그는 편지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처음 봅니다. 거짓말입니다. 접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받았고 참모장에게 넘겼습니다. 이 사단장은 할 말을 잃었다. 설명하시오. 왜 이것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저는 박민수 대령에게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그가 조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떠한 조사 기록도 없습니다. 이 사단장은 궁지에 몰렸다. 참모장을 부르십시오. 그가 설명할 것입니다. 박민수 대령이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긴장했다. 대령, 3년 전 익명 고발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박 대령은 잠시 망설였다. 기억합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조사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사 기록이 없습니다. 박 대령은 이마에 땀이 맺혔다. 비공식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강소령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조사입니까?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게. 박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긴 침묵 후 박 대령이 입을 열었다. 강소령은 저와 오랜 친구입니다. 육사 동기입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말입니까? 박 대령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다. 죄송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은폐 때문에 한 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고발 편지를 쓴 사람은 한승호 이병입니다. 편지를 쓴 닷새 후 그는 실종되었습니다. 사흘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단장의 얼굴은 재처럼 회색이 되었다. 당신들이 제대로 조사했다면 그 청년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장관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한수 사단장, 당신은 즉시 보직 해임됩니다. 그리고 군사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것입니다. 장관님, 박민수 대령,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직 해임되고 조사받습니다.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3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가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나갔다. 장관은 남은 장성들을 돌아보았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침묵과 은폐의 대가입니다. 군은 정의 위에 서야 합니다. 친분이나 사조직이 아니라.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밤 9시, 지연은 이 소식을 들었다. 사단장과 참모장이 해임되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그녀는 한승호의 사진을 보았다. 젊고 밝은 미소. 그는 단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미안해요.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연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폭발했다. 사단장 해임 소식이 일면을 장식했다. 군 고위층 은폐 의혹, 사단장 보직 해임,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을 덮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청와대 앞에서 시위가 열렸다. 군을 개혁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다.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감찰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사건은 이제 국가적 사안이 되었다.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였다. 지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조사가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그리고 파도는 계속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이 남아 있었다. 한승호는 정말 어떻게 죽었는가? 그 답을 찾아야 했다. 사단장과 참모장 회의 이틀 후 국방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철수 장군, 주임조사관은 한지연 대위였다. 위원회에는 군사경찰, 검찰,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되었다. 오전 8시 첫 회의가 열렸다. 국방부 대회의실에 20여 명이 모였다. 장군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군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한 대위가 전체 조사 상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지연이 일어섰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시우 소령의 성희롱 발언. 둘째, 조직적 예산 횡령 약 3억 원. 셋째, 다수의 병사 폭행 사건 은폐. 넷째, 한승호 이병 고발 편지 묵살. 화면에 증거들이 표시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째, 한승호 이병의 의문사입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국과수 재분석 결과 자살 가능성이 낮습니다. 목에서 발견된 흔적이 타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과 발견 시간 사이 불일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다. 현재 가설은 이렇습니다. 한승호 이병은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편지는 은폐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막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한 명이 물었다. 직접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파고들 것입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조사 계획이 수립되었다. 팀은 4개로 나뉘었다. 첫째, 재정비리 조사팀. 둘째, 폭행사건 조사팀. 셋째, 한승호 사건 재수사팀. 넷째, 조직구조 분석팀. 각 팀에는 명확한 목표와 일정이 주어졌다. 3주 안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오후 1시, 지연은 한승호 사건 재수사팀을 이끌었다. 팀원은 6명, 군사경찰 수사관 2, 검사 1명, 법의학자 1명, 그리고 감찰관 2.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승호 이병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지연은 사건 타임라인을 화이트보드에 그렸다. 8월 10일, 한승호가 고발 편지를 발송합니다. 8월 15일, 강시우 소령과 언쟁합니다. 8월 16일 아침, 한승호 실종. 8월 19일, 시신 발견. 실종부터 발견까지 사흘입니다. 이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법의학자가 보고서를 펼쳤다.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볼 때 사망 시점은 실종 당일 저녁으로 추정됩니다. 즉, 발견 이틀 전입니다. 그렇다면 시신은 이틀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옷에 묻은 흙의 성분이 발견 장소와 다릅니다. 모두가 주목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시신이 이동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곳에서 죽고 그곳으로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다. 흙 성분을 분석해서 원래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당시 수색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를 수색했고 어디를 수색하지 않았는지. 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수색 기록,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모든 자료를 재검토했다. 오후 5시,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 당시 부대 근처에 살던 민간인이었다. 60대 남성. 저는 그날 밤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군대 일에 민간인이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8월 16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뒤쪽 도로에서 군용 트럭을 봤습니다. 군용 트럭이요? 네,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2사람이 뭔가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셨습니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큰 자루 같았습니다. 사람 크기의. 2사람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는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결정적 증언이었다. 시신이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그 트럭이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북쪽으로 갔습니다. 산 쪽으로. 수사팀은 즉시 당시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했다. 8월 16일 밤 부대에서 출발한 차량 목록. 하지만 3년 전 기록이라 완전하지 않았다. 오후 8시 또 다른 돌파구가 열렸다. IT팀이 강시우 소령의 휴대전화 기록을 복구했다. 삭제된 통화 기록이 있었다. 8월 16일 밤 10시 강소령이 조성훈 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시간 3분. 조성훈. 김민수 이병을 폭행한 바로 그 하사였다. 조성훈 하사를 즉시 소환하시오. 명령이 내려졌다. 다음 날 아침 조성훈 하사가 소환되었다. 그는 이미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이 신문을 주도했다. 8월 16일 밤을 기억하십니까? 조 하사는 긴장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강시우 소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조 하사는 땀을 흘렸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검사가 끼어들었다. 하사,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다. 조 하사는 손을 떨었다. 변호사를 원합니다. 신문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었다. 오후 3시 흙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법의학자가 보고했다. 시신의 옷에서 발견된 흙은 화강암 토양입니다. 하지만 발견 장소는 퇴적암 지역입니다. 부대 주변에 화강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질학자가 지도를 펼쳤다. 부대 북쪽 10km 지점에 화강암 지대가 있습니다. 채석장이 있던 곳입니다. 채석장이요? 네, 10년 전 폐쇄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지연은 결정했다. 그곳을 수색합시다. 다음 날 수색팀이 폐채석장으로 향했다. 지연도 함께였다. 장소는 황량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버려진 장비들이 녹슬어 있었다. 수색견이 투입되었다. 1시간 후 개가 짖기 시작했다. 채석장 구석, 큰 바위 아래였다. 여기를 파보십시오. 삽으로 땅을 팠다. 얕은 땅 아래에서 무언가 나왔다. 군복 조각이었다. 그리고 군번줄,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군번줄의 번호는 한승호의 것이었다. 이곳이 원래 사망 장소입니다. 법의학자가 주변을 조사했다. 바위에서 혈흔 흔적이 발견되었다.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파란 빛이 빛났다. 혈흔이 있습니다. 3년 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다. 한승호는 이곳에서 죽었다. 그리고 시신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인하십시오. 3년 전 기록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곳은 외진 곳이었다. CCTV가 없었다. 오후 6시 조성훈 하사의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다. 그는 협상을 원했다. 제 의뢰인은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대신 감형을 원합니다. 검사가 대답했다. 정보의 가치에 따라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 하사가 다시 조사실에 왔다. 이번에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강소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한승호가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고 했습니다.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트럭을 몰고 강소령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폐채석장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로 갔습니까? 강소령이 한승호가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조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승호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강소령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고라고. 한승호가 여기서 떨어졌다고.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 하사는 고개를 숙였다.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거부하면 저도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시신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발견된 그곳으로, 산 중턱으로, 그리고 나무의 밧줄로 묶었습니다. 자살처럼 보이게. 침묵이 흘렀다. 진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살인이었다. 그리고 은폐였다. 한승호가 왜 그곳에 있었습니까? 누가 그를 거기 데려갔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소령이 그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조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다. 조사는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강시우 소령을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최종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조성훈 하사의 증언이 확보된 다음 날, 국방부는 특별군사법정을 소집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군사재판이 아니었다. 국민의 눈이 지켜보는 공개재판이었다. 서울 용산 국방부 대강당이 법정으로 변했다. 300석의 방청석은 가득 찼다. 언론, 시민단체, 피해자 가족들, 한승호의 어머니도 앞줄에 앉아 있었다. 오전 9시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육군 소장 출신 군법무관이었다. 그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제27보병사단 소속 강시우 소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시우 소령이 입장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군복이 아니라 흰색 죄수복을 입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2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검찰 측 첫 번째 증인은 한지연 대위였다. 그녀는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이번 사건의 주임 조사관입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난 8월 23일 정기감찰차 제3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모욕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사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다. 김민수 이병의 증언, 박상철 상사의 수첩, 예산 횡령 증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승호 이병 사건입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다. 한승호 이병은 3년 전 사망했습니다. 당시 자살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재조사 결과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지연은 증거를 제시했다. 폐채석장에서 발견된 혈은 이동된 시신, 조성훈 하사의 증언. 한승호 이병은 부대 내 비리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강소령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검사, 직접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다. 다음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조성훈 하사. 조 하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극도로 긴장해 있었다. 증인, 8월 16일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강소령의 전화, 폐채석장으로의 이동, 쓰러진 한승호, 그리고 시신 이동. 강소령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것은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협했습니까? 네, 말하면 저도 공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한승호의 어머니였다. 강소령의 변호인이 다시 일어섰다. 증인, 당신은 감형을 조건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짓 증언을 할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 하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검사가 추가 질문을 했다. 한승호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강소령이 그를 부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강소령이 한승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중요한 증언이었다.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 증인은 정우진이었다. 그는 한승호의 선임이었다. 증인, 한승호 이병이 실종되기 전날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강소령과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부대 밖 어딘가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소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승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소령을 설득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말렸어야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말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전 심리가 끝났다. 점심 휴정 시간 동안 복도는 술렁였다. 기자들이 속보를 보냈다. 한승호 이병 살해 정황 드러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퍼졌다. 지연은 한승호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고인의 자백입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가 자백할까요? 하게 만들겠습니다. 오후 2시 재판이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강시우 소령이 증인석에 섰다. 아니, 정확히는 피고인 신문이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피고인, 8월 16일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대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부대 출입 기록에 당신이 외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소령은 당황했다. 그렇다면 잠깐 외출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사는 지도를 펼쳤다. 폐채석장에 갔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조성훈 하사는 당신과 함께 거기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감형을 받으려고. 검사는 다른 증거를 꺼냈다. 이것은 당신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입니다. 8월 16일 밤 11시, 당신의 휴대전화는 폐채석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강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명해 보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다. 강소령은 할 말을 잃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강시우 소령은 증인석에서 침묵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검사는 계속 압박했다. 피고인, 다시 묻겠습니다. 8월 16일 밤 폐채석장에 있었습니까? 강소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변호인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검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폐채석장 근처 도로였다. CCTV 화면이었다. 이것은 채석장에서 2km 떨어진 주유소 CCTV입니다. 8월 16일 밤 11시 30분. 화면에 군용 트럭이 나타났다. 그리고 멈춰 섰다. 두 사람이 내렸다. 한 명은 강소령이었다. 다른 한 명은 조성훈 하사였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더 있습니다. 검사는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부대 후문 CCTV였다. 같은 날 밤 10시, 피고인이 한승호 이병과 함께 부대를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강소령과 한승호가 보였다. 한승호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피고인은 한승호를 폐채석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소령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하십시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소령이 입을 열었다. 사고였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사고라고요? 어떤 사고입니까? 저는 한승호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고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다툼을 했습니다. 한승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소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밀쳤습니다. 그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한승호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방청석이 소란스러워졌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하십시오. 강소령은 계속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승호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강소령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조성훈을 불렀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이동했습니까? 네, 자살로 위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승호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다. 피고인, 당신은 한승호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것을 사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강소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3년 동안 거짓말한 것입니다. 유족을 속였습니다. 군을 속였습니다. 국민을 속였습니다. 검사는 한승호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이것이 한승호 이병입니다. 21살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옳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죽였습니다. 강소령은 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 겁니까? 한승호에게, 그의 가족에게, 모두에게.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답했다. 마지막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박상철 상사.
박 상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수첩을 들고 있었다. 증인, 그 수첩은 무엇입니까? 25년간의 기록입니다. 제가 본 모든 부정과 비리를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박 상사는 수첩을 펼쳤다. 여기 한승호 이병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의로운 청년이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평생 후회입니다.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박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났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한 명의 청년이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침묵시켰습니다. 검사는 방청석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한승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피고인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30년 군 생활의 공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증거는 명백했다. 재판장이 선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고인 강시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피고인은 과실치사, 증거인멸, 직권남용, 성희롱, 예산횡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한승호 이병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고 후 구조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군적 박탈, 연금 전액 몰수를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강시우 소령은 무너졌다. 헌병들이 그를 부축했다. 한승호의 어머니는 울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지연은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승호야, 이제 편히 쉬어. 그녀는 속삭였다. 재판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다. 판결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한지연 대위는 국방부 청사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문서가 놓여 있었다. 국내 인권보호 및 감찰 강화 방안, 표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철수 장군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한 대위, 수고했습니다. 지연은 일어나 격려했다. 장군님, 이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도 읽으셨습니다. 매우 인상 깊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군 전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장군은 문서 하나를 건넸다. 이것을 보십시오. 지연은 문서를 펼쳤다. 한지연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은 새로운 감찰 및 신고 체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놀랐다. 제 이름을요? 당신이 이룬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모든 부대에서 이 프로토콜을 따를 것입니다. 문서에는 상세한 지침이 적혀 있었다. 익명 신고 체계, 신고자 보호, 독립적 조사, 투명한 처리.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이 시행되면 다시는 한승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군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2시, 지연은 제3대대를 방문했다. 석 달 만이었다. 부대는 많이 변해 있었다. 정문에서 민준호 소령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이제 대대장이었다. 임시였지만 곧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었다. 대위님, 오셨습니까? 소령님, 축하드립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들은 부대를 걸었다. 병사들은 밝은 표정이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많이 변했습니다. 민소령이 말했다. 네, 이제 병사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본부 건물에 도착했다. 복도벽에 새로운 게시판이 있었다. 한지연 프로토콜 안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었다. 모든 병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연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회의실로 갔다. 거기에는 박상철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명예롭게 은퇴했지만 고문으로 부대를 돕고 있었다.
상사님, 대위님, 오랜만입니다. 박 상사는 건강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양심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변화들, 희망들, 그리고 미래. 오후 4시, 지연은 혼자 한승호의 묘소를 찾았다. 국립묘지였다. 정부는 한승호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묘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군인. 지연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승호야, 많은 것이 변했어. 내가 원했던 변화야.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내 뜻을 이어갈게. 그녀는 한참을 그곳에 있었다. 햇살이 묘비를 비췄다. 저녁 6시, 지연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민수 이병이었다. 그는 이제 상병이 되었다. 대위님, 안녕하세요.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요즘 후임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대위님께 배운 대로요.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녁 후에 법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군법무관이 되고 싶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다. 좋은 결정이야. 훌륭한 법무관이 될 거야. 대위님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넌 이미 용감한 사람이야. 내가 먼저 말했잖아. 통화를 마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생각했다. 석 달 전, 그녀는 단순한 점검을 위해 부대에 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 사람의 오만한 말, 그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침묵과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밝혀냈다. 강시우는 감옥에 있었다. 이한수 전 사단장과 박민수 전 대령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성훈 하사는 감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였다. 시스템이 바뀌고 있었다. 문화가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이 바뀌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책상 위 사진을 보았다. 707 부대 시절의 사진. 젊고 결연한 표정의 자신. 나는 옳은 일을 했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지연의 사무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새로운 사건 보고서가 들어왔다. 또 다른 부대, 또 다른 문제. 그녀는 보고서를 펼쳤다. 일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한지연 프로토콜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일을 시작했다. 새로운 싸움. 하지만 희망이 있는 싸움.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얗고 깨끗한 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승우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